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회계 1급 제9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의 항목은, 자, 회계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회계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요. 회계의 정의, 그 회계는 다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와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원가회계, 원가회계를 다른 말로 관리회계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관리회계 분야를 찾아보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부가 아니고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의미다. 그지요? 자,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정보,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한다. 그죠? 요거는 재무회계가 될 거고, 왜라고 적을까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부별 손익정보, 사업부별로 A 부서, B 부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려고 정보를 분석한답니다. 뭡니까? 원가회계지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한테 제공하는, 정보 제공하는 관리회계 분야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될 거고요. 자, 3, 4번 마저 확인합시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출입 내역에 관한 정보,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재무회계 분야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정보요, 자본 변동표라는 재무제표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재무회계 분야일 것입니다. 됐죠? 외부 정보 이용자인지 내부 정보 이용자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문제 2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즉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할 때는 차변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즉 판관비 계정 과목이 오고, 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할 때는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이 오더라 이겁니다. 지금 제시한 거는 뭐라고요?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이랍니다. 그러면 차변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아니고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온다 이겁니다. 그죠? 차변에 판관비라는 비용이 증가한다 이거지요. 자, 변하지 않는 것. 판관비가 증가한다고 매출 총이익이 변합니까? 이거 안 변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 아래쪽에 판관비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판관비가 변하더라도 매출 총이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정답 1번 될 것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도출됩니다. 판관비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면 영업이익 작아지겠지요. 영향이 있을 거고요. 자, 대손상각비가 늘어나면 영업이익 작아질 거고, 세전이익도 작아질 겁니다. 당기순이익도 작아지겠지요.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본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요. 자기 주식 자본 조정, 감자 차손 자본 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도 단골 메뉴다 그지요? 상품권 매출, 상품권을 우리가 발행했다고요. 우리 회사는 구두 회사입니다. 구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돈이 들어오지만 그때는 수익 인식 안 합니다. 상품권 가지고 있는 고객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그 상품권이랑 구두랑 맞바꾸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겁니다. 상품권 매출,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 그죠? 우리 매장에 있는 구두를 주면서 그 상품권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 그때 매출 인식한다 이겁니다. 잘못된 거 찾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단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가 뭡니까? 물건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따박따박 받는 겁니다. 단기는 처음 물건 넘겨줄 때랑 맨 마지막 할부금 받을 때랑 사이 기간이 1년 이하다 이겁니다. 1년 이내. 단기 할부 판매요. 일반적인 판매하고 똑같다 그지요?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회계에서는 일반 판매하고 똑같이 수익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물건 넘겨주는 날 매출 인식한다. 수익 인식한다. 재화를 고객에게 물건 인도하는 때. 위탁 판매, 홈쇼핑에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언제 우리는 수익 인식합니까? 홈쇼핑에서 열심히 떠들어 제껴가지고 고객한테 홈쇼핑에 물건 팔 때 그 물건 누구 거? 우리 거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익 인식합니다. 수탁자, 홈쇼핑이 물건 팔 때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 아니다 그죠? 홈쇼핑에 물건 파는 순간 우리는 매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홈쇼핑으로부터 우리가 그 물건 대금을 받을 때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정답 3번. 4번 시용 판매는 뭡니까?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세요라는 조건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언제 매출 인식한다고요? 고객이 요 물건 사겠습니다라고 구매 의사 표시할 때, 즉 한 달이 지나도록 반품 안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 그죠? 됐습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보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문제 5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죠? 제일 정확하고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물건 하나하나에 꼬리표를 달 수가 없다 보니까 실무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거다 이겁니다. 2번.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다. 그죠? 이런 내용 우리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크기 순서 같은 거를 열심히 분석한 다음에 정리했었는데요. 굳이 그렇게 정리 안 하고도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점점 오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팔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은 제일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고 물가가 점점 상승하다 보니까 아주 큰 금액이다 이겁니다. 판매 가능 상품, 즉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라는 금액을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데 일정한 금액을 둘이 나누어 먹는다 이겁니다. 기말 재고가 커지면 매출 원가는 당연히 작아지고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반대로 매출 원가는 커지고 그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소주법 최근에 구입한 가장 비싼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 보니까 매출 원가는 아주 작아진다 이겁니다. 왜? 물가가 점점 상승하는데 오래전에 구입했던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려버리니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오래전에 구입했던 아주 싼 물건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는 높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작아지는 것이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작아지니까 단기 순이익은 제일 클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물가 상승할 때. 그죠? 그래서 요 지문은 결국 맞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3번 총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틀렸다 그죠? 총평균법은 기말에 가서 평균 금액을 딱 한 번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와 달리 이동평균법은 구입할 때마다 그때마다 평균 단가를 새로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이 아니고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틀린 지문 3번. 후입선주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다. 후입선주법은 뭡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거를 먼저 팔아먹는다는 이상한 가정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 물량과 좀 실제 물량 흐름과 좀 반대라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맞는 거 찾습니다. 1번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틀렸다 그죠? 정액법은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뭡니까?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그것이 결국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입니다. 그 똑같은 금액을 이제 정률법이냐 정액법이냐에 따라서 해마다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좀 서로 다른 모양새일 거다 이겁니다. 정액법은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률법은 동일한 상각률이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초기에는 엄청 크게 인식되고 말기에는 작게 인식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였다 그지요? 자동차 새 자동차랑 1년 사용한 자동차랑 가치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 크다 그죠? 새로 구입한 차인지 1년 쓴 중고차인지에 따라서. 그런데 3년 사용한 차하고 4년 사용한 차하고 가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시동 거는 순간 헌차가 되어버리니까 가치가 훅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정률법이 적용되는 유형자산이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정액법은 항상 일정한데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니까 그죠?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요? 2번 정률법은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 기간 동안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틀렸다고 그죠?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틀렸다 그죠? 유형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고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인 감가상각 누계 계정 과목을 딱딱 쌓아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내용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서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그죠? 그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문제 7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 외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투자 자산 처분이익 뭐 이런 계정 과목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본 적 없다 그죠? 물론 정답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처분이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요 계정 과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영업 외 수익 맞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 맞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 맞습니다. 그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뭡니까? 자본 잉여금 자본 항목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유동성 배열법 뭡니까?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유동 항목은 위에 비유동 항목은 아래쪽에 배치하자라는 논리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배치된다고 즉 비유동 항목을 찾으라 이겁니다. 미지급법인세 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부채죠. 유동 부채 매입 채무 유동 부채.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당기 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당기 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가 되겠지요. 기초제공품은 당기 총 제조원가가 아니고 당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 분석한다면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 요 세 개 합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발생 형태와 추적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분류한다면 요 세 개를 합한 것이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골 메뉴다, 그지? 자, 원가의 흐름 문제입니다. 자, 기초 제공품. 자, 조금 변형했네. 자, 제공품 계정 과목 그리고 원재료 계정 과목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자, 원재료 제공품 모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기초 제공품 100만원 기말 원재료 50만원 기말 제공품 200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0만원 단기 기초원가 기본원가 뭡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말합니다. 그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한 것이 3개 더한 것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될 겁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됐습니까?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네모값. 오른쪽 합계가 1,200만 원이고요. 왼쪽 합계 1,200만 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 한 금액이 1,100만 원 되겠지요. 됐습니까? 1,100만 원은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700만 원 플러스 얼마가 1,100만 원 되겠습니까? 1,100만 원에서 700만 원 빼면 되겠지. 얼마? 400만 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될 것이고요. 굳이 원재료에 대해서 뭐 기말 원재료 제공이 제시되어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내용은 분석하지 않아도 정답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쉬웁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원가 행태. 4가지가 있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조업도 흘러감에 따라서 이런 모양새의 총원가라고요. 하나도 조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비 요소와 변동비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이겁니다. 뭡니까? 혼합 원가고 혼합 원가의 다른 말 준변동비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2번 봅시다. 당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종합원가 계산이고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랍니다. 자, 물량 흐름, 제공품의 물량 흐름, 기초 완성을 기초 완성과 단기 착수 완성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 물량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 기초 제공품 수량 700개 나와 있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고 가공비는 60%를 투입한 상태랍니다. 좀 계산 편하게 하라고 그냥 딱딱 정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품, 기초 제공품 완성품, 기말 제공품 완성품으로 지금 구분해야 되는데 구하려고 하는 게 결국 기말 제공품 원가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이런 내용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재료비와 가공비 그림도 그릴까요? 자, 700개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처음부터 출발해서 자, 60%까지 온 건데요. 기말제공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60%만 작업되었다 하더라도 재료비는 100% 다 받았다 이겁니다. 700 곱하기 100%, 700개가 재료비의 완성품 한산량이고
가공비의 완선포 완산량은 이제 700개 곱하기 60%, 6, 7, 42, 420개가 될 겁니다. 대충 정보를 딱 바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요 위에 부분도 완선포 완산량 구하고, 요거를 이제 합한다 이겁니다. 요게 완선포 완산량이고, 여기서 배분 가능 원가를 구한 다음에 A 나누기 B를 해야 이제 완선포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 객관식 문제에서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으십시오라고 출제하기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많은 부분을 중간 생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제시해 주었다 이겁니다. 완선포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가 500원이 계산됩니다 라고 딱 직접 제시해 주었고요. 완선포 환산량 단위당 가공비가 400원입니다 라고 직접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뭐 엄청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기말 정품 원가는 500 곱하기 700개 더하기 400 곱하기 420개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바로 기말 정품 금액이 도출될 것입니다. 계산해 봅니다. 500 곱하기 700 하면은 35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400 곱하기 420 하면은 168000 나오거든요. 이거 더하면은 518000 계산될 것이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 찾으랍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되더라. 그지요? 2번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틀렸다고 그죠? 빼지 말자라고 열심히 강조드렸습니다. 대손금 또는 판매 장려금 돈 준다고 그렇다더라도 과세표준은 건드리지 말자. 과세표준에서는 빼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이 틀렸고요. 정답 2번. 3번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 못한다 그죠? 자기가 공급한 용역 시가를 공급가격으로 보아서 요 시가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한 금액을 세금 내야 될 겁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4번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죠? 이런 내용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돈을 받는다고 그 받은 돈 자체가 이제 공급가액, 과세표준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서로 맞바꾸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돈으로 무언가 받는 게 아니니까 과세표준을 뭘로 계산한다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준 물건의 시가, 내가 물건 준 시가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14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다 그죠?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세 가지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바로 납세 의무 있는 사람 파악할 수 있다 그죠? 누구?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 and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정답은 1번. 2, 3, 4 분석합니다. 2번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가세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그죠? 사업장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3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시작한 날로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요? 지웁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영세율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틀렸다 그죠?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는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정답 1번 2, 3, 4 분석합니다. 2번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지요? 3번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지요? 우리 한글도 모르는 외국 회사한테 한글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끊어 줘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4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건설이 대표적인 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지요? 그거 영세율 맞다. 지금까지 제9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